자, 3라운드의 문을 여는 이 3-1 전치사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 2라운드를 거치면서 이 영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면서도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오셨는데요. 자, 영어를 처음 공부하신 분이라 하실지라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잘 공부해 오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기존에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동안은 뭔가 좀 어지럽게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개념들이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다 이런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 약간은 조금은 쉽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셨죠?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라운드는요. 지금까지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차차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될 그런 공부량도 좀 많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3라운드의 시작에서 여러분들이 각오를 새롭게 한 번 더 다져보면서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전치사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언어인 이 국어를 가지고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국어 문장을 한 문장 칠판에서 보고 계신데요. 이 문장 속에서 명사를 한번 골라보세요. 선생님이 이미 밑줄을 그어 놓기는 했는데, 자, 볼까요? 동수, 맞죠? 명사. 공원, 친구, 빵, 다 명사네요. 그죠? 여러분들이요, 비단 이 문장 속에서 뿐만이 아니고, 어떤 책을 펼쳐보신다거나 신문을 펼쳐보시면요, 이렇게 명사들이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옆에 그 명사의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 을, 에서, 의 같은 이러한 말들을 항상 함께 다닌다고나 할까요? 함께 다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왜 국어의 명사에는 이렇게 보좌관격인 이러한 말들이 따라다닐까? 이러한 말들의 임무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가짜는요, 이 동수라는 명사가 이 문장 속에서 주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이 을자는요, 이 빵이라는 명사가 이 문장 속에서 목적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 공원 자체만으로는 분명히 명사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공원이라는 명사에 에서라는 말이 붙음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요, 이 공원만 가지고서는 명사겠지만 공원에서가 되면요, 이것이 부사로 변신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 부사라면 동사를 꾸민다는 얘기인데, 이 문장의 동사인 먹었다를 볼 때 공원 먹었다? 이상하죠? 공원이라는 명사만 가지고는 먹었다가 잘 안 꾸며져요. 공원 먹었다가 뭐야? 공원 먹었다. 그죠? 그런데 공원에 에서라는 말이 붙으니까, 아하, 공원에서 먹었다. 먹긴 먹었는데 어디서 먹었냐? 공원에서 먹었다. 이런 느낌으로 에서가 붙자마자 먹었다가 잘 꾸며지게 됐죠. 그런 걸로 봐서 이 공원이라는 이 말이 원래는 명사였지만 에서라는 말이 붙게 되니까 부사로 바뀌었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자는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라는 그런 친구만으로는 명사였을 텐데, 이 친구 옆에 의자라는 이 의라는 말이 붙음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 말이 형용사로 변신하게 돼요. 우리 형용사라면 명사를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볼까요? 빵을 꾸미고 있네요. 친구의 빵, 이런 식으로. 빵은 빵인데 어떤 빵이냐? 빵은 빵인데 누구의 빵이냐? 친구의 빵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아하, 친구의라는 말이 빵을 꾸미게 되었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에서라는 말은 공원이라는 명사를 부사로 바꿔준다. 의라는 말은 친구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 국어의 명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주어도 될 수도 있고 목적어도 될 수도 있고 보어도 될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어땠어요? 형용사 또는 형용사와 부사 같은 그런 수식어로도 변신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어땠어요? 그 명사들 옆에 보좌관이 따라다니면서 지금은 주어십니다. 지금은 목적어십니다. 지금은 형용사로 변신하셨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조금은 좀 지나가는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만사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만사마가 등장할 때면 옆에 보좌관이 한 명쯤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만삼하십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명사 옆에 따라다니는 그런 은는이가 을을은 또는 뭐 에서 의자 같은 경우는 명사의 보좌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금은 주어십니다, 형용사로 변신하셨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사의 보좌관으로서 명사를 돕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명사라는 것이 이렇게 다재다능한데요. 이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주성분으로 사용되고자 할 때 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밝혀주는 이런 은는이가 을을 따위의 말, 그리고 명사가 수식어인 형용사 부사로 변신하고자 할 때에도 명사에 붙어서 그 변신을 도와주는 에서나 의, 에서 의 말고도 많은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국문법에서 조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의존적인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의존적인이라는 것은요, 이 조사가 혼자 돌아다니기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어 문장에 명사 없이 은는이가 을을, 에서, 의 따위의 말들이 혼자 돌아다니면 좀 웃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의존적인이라는 말을 써놨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어의 명사도 국어의 명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재다능해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될 수 있으면 물론 형용사와 부사로 변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영어의 명사는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보좌관 품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영어에서는요, 동사가 그걸 도와주잖아요. 동사의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비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는 보어, 일반 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로서 우리가 어떤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 동사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별도의 이런 은는이거나 을을 따위의 보좌관 품사는 필요치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의 명사도 수식어인 형용사와 부사로 변신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명사의 변신을 도와주는 품사를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전치사라는 것이 국어의 조사와 비슷한 점이 있는 품사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된 건데요. 자, 그럼 우리 전치사와 조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공통점이 있다면 명사에 붙어서 명사를 보좌하는 품사구나, 뭔가 의존적인 명사를 보좌하는 정도의 품사구나 라는 게 공통점인데, 이 차이점도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어의 조사는 명사가 주성분으로 사용되고자 할 때까지 붙어 다니는 품사인데, 그런 반면 영어의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가 수식어로 변신하고자 할 때만 붙어 다니게 되는 것이니까 이 전치사라는 것이 조사에 비해서는 역할 범위가 조금은 좁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또 하나 대단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순 차이가 생긴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문장에서 공원에서를 보셨을 텐데, 우리말로는 공원에서지만요, 이거 영작하게 되면 인더파크예요. 국어에서는 명사가 먼저 나오고 에서라는 보좌관이 나중에 나왔다면, 영어에서는요, 보좌관인 전치사 in이 먼저 나오고 명사가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어순을 정리해 보자면 국어에서는 명사 조사 순서인데 영어에서는 전치사 명사 순서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점도 발견하실 수 있게 됐죠? 자, 여러분들, 자, 우리말에서요, 이런 보좌관 품사를 조사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조자가 뭔가 도와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품사다, 그래서 조사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뭐 어차피 영어에서 in 같은 것도 명사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영어의 in도 뭐 그냥 조사라고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미국 사람들은 왜 전치사라고 불렀냐면요, 이 사람들은 뭐 도와준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 전치사라는 것의 어순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치라는 것은 앞전자에다가 뭐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치자라고 그랬으니까 위치가 앞이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인 같은 보좌관 품사의 이름을 붙일 때 명사보다 앞에 온다라는 점을 너무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보좌관 품사를 전치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냥 여러분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 있는 이런 에서 따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뭐 도와준다라는 그런 측면보다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조사가 나타나면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후치사라고 불러요. 후치사. 위치가 뒤에 있다, 뭐 그런 걸 강조하고 싶나 보죠. 자, 어쨌거나,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요, 이 조사와 전치사를 비교해드리는 걸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선생님 오늘 전치사와 조사의 비교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전치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아하,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전치사라는 것이 우리가 국어에서 늘상 봐온 조사라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말씀드림으로써 전치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까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전치사에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자, 영어의 전치사란 무엇이냐? 뭐 명사의 앞에 오는데,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명사가 수식어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품사가 바로 전치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 다음에, 자, 전치사와 명사는 이 전치사가 의존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혼자 해석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뒤에 나타난 명사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과 어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명사를 먼저 해석하고 전치사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해석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인더파크를 만났을 때 인이 에서고 파크가 공원이니까 에서 공원? 이렇게 하란 말씀이 아니고, 파크를 먼저 하고 인을 나중에 해서 공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암기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걸 복습 잠깐 해보면요. 우리 명사의 격이라는 거 공부할 때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선생님이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라고 암기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한 가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어쨌거나 목적어로 부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칭대명사, 뭐 나, 너, 우리 그 따위의 말들은 격변화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전치사 for, 이게 위해서거든요. 위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for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we를 써야 될까요? us를 써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인칭대명사의 격변화 중에 we는 주격이고 us가 목적격이죠.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란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or 다음에 인칭대명사를 쓸 일이 있다면 요거에 근거해서 we가 아닌 us를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요 정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전치사에 대해서 개념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의 개념을 이해하실 차례인데요. 여러분 구라는 것은요, 이 글의 단위예요. 우리 단어라는 것이 있고, 이 글의 단위 중에는 단어라는 것이 있고, 이 단어가 모이면 좀 큰 단위인 문장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이 구라는 것과 이 조금 나중에 공부하게 될 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요, 이 크기 면에서 봤을 때 단어보다는 조금 크고 문장보다는 좀 작은 글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의 개념과 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요, 이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먼저 구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구 하시면 왠지 발음이 이 영단어 그룹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텐데, 이 구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단어 그룹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단어 그룹인데, 단어가 이 둘 이상이 무조건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둘 이상 모인 단어의 그룹이 궁극적으로 왠지 뭔가 한 품사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줘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전치사와 명사의 만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게 되면은 수식어로 변신한다고 그랬죠. 자, 부사로서 변신할 수도 있고 형용사로서 변신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치사는 전치사일 뿐이고 명사는 명사일 뿐인데, 이 두 단어가 만나서 그룹을 이루고 나니 마치 한 품사 같은, 부사 같은 냄새, 형용사 같은 냄새가 났죠. 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의 만남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구라고 불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 순간 영어의 구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필기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이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전치사와 명사의 만남은 당연히 부사 역할이니까 동사를 수식하게 될 거고요.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 명사를 수식하게 되겠죠. 우리가요, 이 구의 이름을 붙이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구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 단어 그룹에 제일 첫 번째 있는 품사의 이름을 따서 구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겠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전치사 구라고 부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그룹의 첫 품사가 전치사니까. 그런데 이름 붙이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첫 품사의 이름을 따는 방법 말고요, 이 그룹 전체가 하는 역할을 봐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서 이 동사 수식하는 역할, 즉 부사 역할을 맡고 있다면, 그러한 전치사와 명사의 만남은 여러분들이 부사 역할을 하므로 부사구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 있는데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형용사구라고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전치사하고 명사가 만나 있으면 무조건 일단은 전치사 구라고 부를 수는 있다. 그런데 전치사 구 중에는 우리가 상황 따라 역할을 봐서 부사 역할을 맡고 있다면 부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맡고 있다면 형용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요만큼 필기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포즈 버튼 사용해서 잠시 멈춘 다음에 필기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그런데 최근에 선생님도 선생님 강의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포즈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정이 마치 막 이런 표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학생들한테 포즈 버튼을 누르라고 말도 못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요. 우리 here랑 in the park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here는 여기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부터 부사죠. 선천적인 부사라는 얘기인데 이 사전에도 부사라고 나올 정도니까요. 자, 그런데 이 in the park는 공원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원래부터 부사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이 명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만들어낸 부사인 건데, 자, 이렇게 선천적인 부사는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나 이렇게 후천적인 부사, 단어의 그룹을 이름으로써 만들어낸 부사는 이 그룹이니까 부사구라고 불러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이 전치사구를 만날 때마다 일일이 형용사구, 부사구라고 말을 하기가, 이 구자를 붙여갖고 말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하고 독해 연습을 하다가 선생님이 전치사구를 가리키면서 자, 여러분 여기 부사 있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필기 다 하셨으면요, 조금만 추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전치사 구를 독해하다가 만났을 때 그 전치사 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 중에 어느 경우가 훨씬 많을까요? 이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등호 표시, 이 A 역할을 하는 경우보단 D 역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 놓으시고, 자, 여러분들 그래갖고 우리가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 구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 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부사 역할의 전치사 구. 여러분들이 이미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사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몇 가지가 떠오르시죠? 자, 일단 문장 후반부에서 발견되는 것이 부사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사라는 것이 동사를 꾸미기는 하나 약간 멀찌감치서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사실상 꾸민다는 느낌보다는 이 주성분 파트와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 공부하고 오셨는데, 부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치사 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부사도 역시도 그런 특징을 반영하고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전치사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보다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을 만드시는 분들도요, 이 전치사를 사전에 수록해 놓으실 때에 그 전치사의 뜻을요, 여러분들이 이 부사 구가 잘 만들어지도록 이미 뜻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통해서 알게 된 전치사의 뜻을요,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기만 하면, 그 전치사의 뜻을 명사에다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부사 분위기가 나니까, 특별히 이 전치사 구를 내가 부사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 없이 독해하기가 굉장히 쉽네요. 그죠? 여러분이 암기한 뜻만 그냥 활용하기만 하면 부사 분위기는 저절로 난다라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선생님이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요, 이 10번부터 전치사의 예를 쭉 보여드리면서 이 전치사, 그 소개해드린 전치사가 사용된 문장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이 명사와 전치사를 한꺼번에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우선 그 예문을요, 조정을 해 놓은 것이 이 부사 역할을 하도록만 조정을 쫙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전치사구가 형용사이지는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다 부사 역할을 하도록만 조정을 해놨으니까 명사 읽고 전치사 읽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함께 해석만 하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실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부사하면 뭐 장소부사, 시간부사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번에 부사 공부할 때 미리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 부사라는 것이 뭐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부터 이 독해 연습을 할 때 물론 장소부사, 시간부사가 상당히 많이 보일 것이지만 이 장소부사, 시간부사 냄새가 나지 않는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그런 부사도 발견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마음에 준비하신 다음에 자, 우리 전치사의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의 예. 여러분들이요, 우리 책을 보시면 이 거대한 전치사 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영어의 전치사를 샅샅이 뒤진 다음에 그 중에서 활용 빈도가 극히 낮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 상당한 양의 전치사로 구성된 이 전치사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양적으로 많으면서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 전치사 뜻을 사전에서 한 번쯤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나의 전치사당 뜻이 되게 원래 많죠. 선생님은 그 중에서 이 중요성이 높은, 이 우선순위가 높은 몇 개, 한두 가지의 뜻을 골라봄으로써 이 효율성도 갖춘 이 전치사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전치사표만 다 암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독해를 해 나아가실 때에 전치사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들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책의 3-1 단원, 전치사 단원 내에서 이러한 전치사들이 한 번씩은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예문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예문을 여러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개의 예문만 뽑아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1번 보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들으실 때 어차피 전치사의 뜻은 전치사 표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독해하면서 전치사의 뜻을 막 받아 적는 그런 수고스러운 일은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10번 문장을 한번 먼저 같이 볼까요? 자, come across, 지금은 과거형으로 came이 나와 있는데 이 come across는 영어 동사로서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진 수고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at이 보이고 그 다음에 버스 정거장이라는 뜻을 가진 버스 스탑이라는 명사가 보이네요. 자, 여러분 전치사와 명사가 함께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 구인데 우리 전치사 구를 만나게 되면 명사를 먼저 해석하고 전치사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정거장에서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부사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동사를 꾸며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겠죠. 동사를 꾸며진다는 것은 이 동사와 함께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읽혀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인데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와 at the bus stop을 한번 더 해보세요. 버스 정거장에서 우연히 만나다 잘 더해지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전치사 구가 지금은 부사로서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 문장에서는요, 만났긴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버스 정거장에서 만났다 라는 느낌으로 이 만난 행위에 공간적 배경이 되어주고 있으므로 특히나 장소부사라고 불러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10번 문장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본다면 나는 came across, 우연히 만났다 그를 버스 정거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부사 해석할 때 규칙, 동사를 꾸민다는 걸 확인해 보면 느껴볼 수는 있으나 실제 독해를 할 때에는 그걸 느끼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냥 이 주성분 파트,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주성분 파트를 끝내고 잠시 쉰 다음에 그냥 끊어지는 느낌으로 부사 파트로 넘어가면 된다. 다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들 이 지금 장소부사로 쓰인 이 전치사 구를 만나봤는데요. 영어의 전치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장소부사라는 것이 꼭 어디에서 라는 느낌을 가진 것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느낌의 이 장소부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느껴볼게요. 자, 여러분들 크로스라는 전치사는 가로질러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인데 이 로드가 길이니까 길을 가로질러서 라는 장소부사가 만들어졌네요. 이 길을 가로질러서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로드라고 사용을 하신다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길을 가로질러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along이라는 전치사는 따라서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 요 정도의 느낌? 길을 따라서 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문장 옆에다가 요 정도 그림, 그 다음에 7번 문장 옆에다가 요 정도 그림 좀 그려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번 문장 한번 보시면요, 우리 beside, 옆에서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데 beside her이기 때문에 그녀의 옆에서 라는 그런 장소부사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우리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자 할 때에 she가 아닌 she, her에서 이 세 번째 것인 her 목적격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써 주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 문장 한번 봐볼게요. 자, 29번 문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near라는 단어를 여기서 또 만났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near는요, 형용사 뜻과 부사 뜻을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배운 그런 단어였어요. 형용사로서 가까운 이란 뜻과 함께 부사로서 가깝게 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치사도 되네요. 전치사로는요, 여러분 근처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자, 근처에니까 near my office가 되면은 내 사무실 근처에 라는 이런 전치사 구를 만들므로써 장소부사가 탄생된 거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은요 선생님이 우리 엑서사이즈 1번에 들어있는 예문들 중에서 이 장소부사가 느껴지는 것들만 그런 것들 위주로 몇 개를 한번 골라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11번 문장과 22번 문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11번 문장에다가 이거 한번 필기해 보세요. 이 영어에 wake up 이라는 수거가 있는데 동사예요. 깨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를 깨우다 라는 식으로 동사의 목적어를 쓰고자 하실 때 나를 깨우는 거니까 wake up me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요. wake me up 이라고 하셔야 올바른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이유는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 3라운드의 막바지에 가서 공부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까지는 그냥 이것을 필기만 해 놓으시고 어쨌든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wake me up이 나를 깨우다가 될 텐데 이 please라는 말이 동사 앞에 붙으면서 뭐 정중한 부탁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please wake me up 이니까 나를 깨워주세요. before 6 o'clock 이전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before와 6시 라는 이러한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before 6 o'clock은 6시 이전에 라는 뜻이 되겠네요. 깨우긴 깨우는데 언제 깨우냐? 6시 이전에 깨운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시간 부사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번 문장 보시면 이 abandon이라는 것은 포기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거든요. 자, 여기 전치사 for는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lack of funds는요 자금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for lack of funds 같은 경우는 자금 부족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텐데 포기했긴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냐? 자금 부족 때문에 포기했다 라는 느낌으로 지금은 이유 부사가 탄생된 것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11번과 22번 문장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자, 조금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전치사를 통해서 시간부사, 장소부사, 이유부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봤는데 여러분 하나의 전치사가 꼭 시간부사만, 장소부사만, 이유부사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치사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면 언제는 시간부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언제는 장소부사를 만들 수도 있고 한데 그러한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전치사 쓰루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 전치사 쓰루가요 통해서 라는 뜻으로는 장소부사를 만들고 내내 라는 뜻으로는 시간부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through the city 같은 경우는 도시를 통해서 라는 느낌으로 장소부사가 만들어지고요. 이 through the night 같은 경우는 밤 내내 라는 뜻으로 시간부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through라는 전치사 앞에 이 all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게 되면은 all through the night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 through the night을 좀 강조하려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all까지는 뭐 굳이 해석하려고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치사 구를 통해서 만든 부사도 어쨌거나 부사인 만큼 장소부사, 시간부사, 이유부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지금 한번 느껴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지금은 이 영어에서 전치사 중에 위에 라는 뜻을 가진 것들과 아래에 라는 뜻을 가진 것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이것도 위아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장소부사를 만들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보통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죠. 자, 여러분들 이 above하고 over는요 둘 다 위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고요. below와 under는 둘 다 아래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그런데 보통 over는요 어떤 기준점 또는 기준선보다 바로 위에 있는 경우 아니면 이 기준점, 기준선을 덮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위에 있는 경우에 over를 주로 사용하고요. 약간 먼 위쪽인 느낌일 경우에 above를 많이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준점, 기준선보다 바로 아래 또는 뭔가 덮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래일 경우에는 언더를 많이 사용하고요. 약간 먼 듯한 느낌으로 아래에 있는 경우는 빌로우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버와 언더가 서로 반대말, 어보브와 빌리브가 서로 반대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필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 비동사 하는 뜻을 이다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요.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언제는 이다고 언제는 있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한 다음 강의 정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만큼 필기만 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 필기는요 특별히 이 2번 문장 옆에다가 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장에 사용된 이 is가 이 비동사가 이번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above the house라는 것은 집 위에라는 느낌인데 이 above의 특성상 약간 먼 위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태양은 있다, 집
위에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장은요. Please do not이니까 뭔가 좀 정중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lease do not write는 쓰지 마세요 라는 해석이 될 거고 below this line, 이 선 아래로 라는 뜻이 됐네요. 그죠? 여러분도 어떤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이 선 아래쪽에다가 쓰지 말라고 할 때 이런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5번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블랭킷이라는 게 담요인데 자, 여러분 이 put에다가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요. 자, 여러분 흰은 단수이므로 R 쓰면 put 다음에 s가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왜 그냥 put이 나왔을까요? 이거 틀린 문장인가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이 put이 지금은 과거형이에요. 이 put의 3단 변화가 put이죠? 지금은 과거형으로 쓰였고 만약에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s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갖고 이 35번의 동사인 put에다가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과거형이라고 한번 필기해 놔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put이 놓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과거형이므로 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는 놓았다. 담요를 over me, 내 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over라는 것은 뭔가 바로 위에 있거나 덮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위라고 그랬죠? 담요를 내 위에 놓게 되면 담요가 내 위에 덮이는 듯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over를 쓴 게 적절한 것 같다라고 느껴보실 수 있겠고 44번 아이작 뉴턴은 앉아있었다. under an apple tree, 사과나무 아래라는 느낌이네요. 사과나무 바로 아래쪽에 앉아있었나 보죠. 자, 여러분들 근데요 사실상은 이 above와 over의 차이점, below와 under의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 이 above와 over 또는 below와 under를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통 책들에서 요즘 책들은 그런 실수 많이 안 하는데 옛날 책 중에 이런 실수를 한 책이 많아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자, 여러분들 비니스를요 언더와 거의 유사한 전치사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완전 등호는 아니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뭔가 유사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비니스란 전치사를 언더하고 유사하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니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점, 기준선보다 뭔가 덮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래에 있거나 바로 아래에 있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 14번 문장에 있는 이 비동사 또한 있다예요.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형이니까 있었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내 안경이 있었다. 신문 아래에 덮인 듯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비니스를 사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언더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언더와 유사한 전치사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고 좀 그림을 잘못 그리는 경우에는 뭔가 여기다가 전치사 on을 표시한 다음에 전치사 on과의 반대말이 비니스인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그림이고요. 여러분 이 그림에는 전치사 on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흔히 생각할 때는 전치사 on이 뭐뭐 위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지금 선생님이 위에라는 뜻과 죄송합니다. 위에라는 뜻과 아래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들을 모아놓은 하셨으니까 전치사 on도 여기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전치사 on은요 한국말로 그냥 편의상 번역하다 보니까 위에가 된 거지 원래는 위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전치사 on을 쓰면 안 된다는 거, 특히나 전치사 on과 비니스가 반대말인 듯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거, 이 그림이 정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전치사 on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전치사 on은요, 자, 여러분들 31번 문장과 33번 문장 보실 텐데 전치사 on에다가 접촉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31번 문장의 전치사 off에다가는요 분리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어떤 이따금씩 전치사의 뜻을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느껴보고자 전치사들에다가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전치사 on은요 접촉이라고 별명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테이블 위에 어떤 뭐 꽃병 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 접촉해 있다면은 물론 위에라고 번역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영어에서 이런 이미지도 on이에요. 벽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어에서 이런 이미지도 on이에요. 천장에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 다 영어에서 전치사 on을 쓸 수가 있다. 왜냐? 접촉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편의상 위에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천장 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천장에 또는 벽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는 뭐 테이블 위에 꽃병을 놓는 상황이니까 이 경우만큼은 그냥 온더 테이블을 테이블 위에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전치사 open은요 그냥 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해석하시는 동안 그냥 에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전치사구로 해석하시는 동안
땅에서 라고만 해석을 하시다 보면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전치사 오프의 별명을 미리 써놓은 건데 31번 문장에서 리프트라는 건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들어 올렸다 나를 오프 더 그라운드 그러면 땅에서예요. 여러분 이때 뭘 느껴야 되냐면요. 땅과 내가 분리되었다는 느낌 있죠? 이걸 꼭 한번 전치사 오프의 별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18번 문장과 25번 문장을 함께 같이 한번 독해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18번 문장에서 전치사 바이에다가도 별명을 써놓으세요. 차이를 나타낸다. 해석은 만큼으로 하시면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쌀 수입이 증가했다. 바이 20%, 20% 만큼. 여러분이 만큼만 가지고서는 이 만큼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별명을 붙여놓은 거고요. 20%만큼 증가를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수입량보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장을 보시면 이 exceed라는 건 능가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고릴라는 능가한다 사람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치사 in의 뜻 중에 여러분 전치사 in을요 보통 이 장소부사를 만드는 걸로 많이 생각해서 어디 안에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안에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이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전치사 in의 뜻이요. 여러분들 25번 문장에는 별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치사 in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뭐뭐에 있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in 사이즈는 사이즈에 있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릴라는 사람을 능가한다. 크기에 있어서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영장류 아시죠? 영장류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류까지 포함한 그런 좀 사람과 원숭이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분류인데 이 영장류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게 고릴라래요. 그 다음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릴라는 사람을 능가한다 크기면에서 라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지금 만나봤고요.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전 페이지의 예문들까지는 우리가 언제나 익숙하듯 장소부사, 시간부사, 이유부사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다뤄봤는데 자 보면 여러분들 바이 20%도 이것도 부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학생들이 많고 인 사이즈를 봤을 때도 선생님 이 전치사구도 부사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장소, 시간, 이유와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사라면요 동사를 꾸미기만 하면 돼요. 동사랑 더해서 자연스럽게 읽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어떤 장소의 느낌, 시간의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증가했다라는 것과 한번 더해보세요. 20%만큼 증가했다. 자연스럽죠? 그럼 꾸미는 거 맞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바이 20%라는 전치사 구도 지금 부사로 쓰인 거 맞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이즈에 있어서라는 전치사 구를 exceed인 동사하고 더해서 읽어보세요. 능가한다. 사이즈에 있어서 능가한다. 자연스럽죠? 그러면 꾸미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치사 구 중에는 부사라는 것이 원래 장소부사, 시간부사, 이유부사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다 보니 이 전치사 구가 만들어낸 부사 중에는 꼭 장소부사, 시간부사, 이유부사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다. 단지 그냥 동사랑 더해봐서 자연스러우면 얘도 부사로 인정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 18번 문장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지금 불러드리는 거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전치사 구에서 장소, 시간, 이유의 느낌이 나지 않더라도 장소, 시간, 이유의 느낌이 나지 않더라도 동사를 꾸미면 부사 맞다 라고 필기해 보신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7번과 28번 문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이 27번과 28번 문장에서 사용된 전치사 into에다가도요 별명을 붙여 놓으세요. 전치사 into의 별명은 변화, 결과의 느낌을 가진 전치사라는 것이 전치사 into의 별명이에요. 이때 해석은 뭐뭐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물론 into가 어디 안으로라는 뜻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장소부사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용법은 쉬우니까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변화, 결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into 해석을 로로 하면 된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계속 필기하시는 거예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뒤에 전치사 into가 나오고 이 전치사 into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 해석을 일단 1번으로는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전치사 into를 로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다
n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이 해석이 통하는 것이 한 grow into와 turn into 정도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어 다음에 grow into 명사 이런 식이 나오면 주어가 into 명사, 명사로 자라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turn into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주어가 turn, 변하다, into 명사, 명사로 라는 이런 해석법을 그냥 따르시면 돼요. 자란다, 명사로, 변한다, 명사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변화 결과의 느낌을 가진 전치사 into가 꼭 1번처럼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동사마다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러한 해석법에 맞춰가지고 27번 해석을 해보면요. 주어 아이스, 얼음, 얼음은 녹는다, 물로. 얼음은 녹는다, 물로. 뭔가 알 듯도 하지만 얼음이 녹는다, 물로? 라고 하면 뭔가 조금 어색하죠. 선생님이 굉장한 이렇게 직역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직역해서 해석했을 때 너무 어색한 경우는 그때까지 직역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역이 아닌 좀 부드럽게 해석하는, 의역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해석법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into 명사 이런 식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 좀 부드럽게 해석하는 방법은요. 뭐뭐 하다로 하시는 게 아니고 동사를 해서 정도로 하세요. 뭐뭐 해서 그 다음에 into n 부분을 n이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해석하는 법인데, 자, 그러면 얼음이 녹다로 하지 말고 얼음이 녹아서 into water니까 물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란 말씀인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28번도 한번 필기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28번도요 요렇게 필기해 보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 자, 일단 이 동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into 다음에 n이 나오는 이런 식의 문장의 경우에요. 자, 마찬가지로 1번 그냥 뭐뭐 하다, 그 다음에 이 목적어를 그냥 를 해석을 하신 다음에 이 into n은 n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직역하란 말씀인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change 라는 동사가 쓰인 경우예요. change니까 바꾸다. 자, change가 여기 있다면 바꾸다 무엇을 n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바꾸다 무엇을 n으로. 자, 그런데 change 정도의 동사가 아닌 이따금 다른 동사가 쓰였을 때에는요, 이 해석법에 맞춰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즉 직역이 잘 안 통한다는 얘기인데, 이때에도 의역하시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때에도 동사를 하다로 해석하지 마시고 동사해서, 자, 목적어는 그냥 르로 가시면 돼요. 동사해서 목적어를 n이 되게 하다라는 식으로 의역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28번 문장과 선생님이 의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 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이 골격이 맞죠? 주어가 있고 블로우라는 동사가 있고 이 몰텐글래스라는 목적어가 있고 인투 명사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 some artists, 어떤 예술가들은 블로우가 후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역할 거니까 어떤 예술가들은 분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예술가들은 불어서, 자, 여러분들 몰텐글래스라는 건 이 용융된 유리를 말해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녹아있는 유리 있죠? 자, 일단 그냥 몰텐글래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예술가들은 불어서 몰텐글래스를, 자, 그 다음에 다른 모양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만약 이들 직역을 한번 해보면 어떤 예술가들은 분다 몰텐글래스를 다른 모양으로, 약간 되긴 하지만 다른 모양으로 분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의역을 해보라고 이렇게, 자, 필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거 다 필기해 보시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변화, 결과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into가 있는데, 직역을 할 때에는 로라는 뜻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직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의역하는 법까지 아울러서 알아놓는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27번이나 28번 정도 되는 문장은 조금 쉽다 보니까 에이, 나는 직역해도 이해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문장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 의역하는 방법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때가 분명히 오니까요, 꼭 필기해 놓으신 다음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전치사의 예 중에서 한 단어 전치사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거로서 암기할 전치사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 수거로서 암기할 전치사도 한 열 몇 개 정도를 이렇게 추천해 놓은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수거로서 암기할 전치사 instead of라는 것이 수거로서 암기할 전치사인데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여러분들이 수거로서 암기할 전치사는요. instead의 품사는 뭘까? of의 품사는 뭘까? 이런 걸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수거예요. 수거. 그러니까 instead of를 마치 그냥 하나의 형용사로서 다시 하나의 전치사로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치사 있고 명사 있으니까 전치사 구 맞고 이 전치사 구의 해석도 명사 먼저 전치사 나중에 라는 규칙을 따르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wear라는 동사 뭐 입다 또는 착용한다 정도 되는 동사거든요. 나는 착용한다 컨택트 렌즈를 안경 대신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C 전치사의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1번에서 한 단어짜리 전치사를 공부하고 왔고 2번에서는 수거로서 암기해야 할 전치사를 공부하고 왔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1번과 2번을 통해서 보여드린 책의 전치사 표를 통해 만들어 놓은 전치사들을 통틀어 보면요. 한 6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치사들의 뜻을 한번 잘 보시면 요 전치사와 요 전치사는 뜻이 상당히 유사하네 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는 실제로 너무 유사해서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들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만 유사한 것이지 실제 영어 전치사 사이에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3번은 우리말 해석은 유사하나 큰 차이점이 있기에 구분해야 하는 것들, 조심해야 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꾸며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except와 beside와 in addition to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이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우선 먼저 할 일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필기 한번 해보세요. 먼저 beside하고 besides,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 beside는 옆에 라는 뜻의 전치사이고 besides는 외에도 또는 외에는 이란 뜻의 전치사예요. 둘 다 전치사인데 자, 지금 경우는 뜻이 비슷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어의 스펠링이 비슷하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 일단 필기해 놓으신 다음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except는요 긍정문에서나 부정문에서나 외에는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esides는 긍정문에서는 외에도 부정문에서는 외에는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 in addition to는요 주로 긍정문에서 많이 보이는데 외에도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면 별로 차이점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뜻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게 궁금해지시죠?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서 문장들을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우선 잠깐 이 순간 암기력으로 이거 두 줄 한번 암기해 보실래요? except의 목적어는 즉 except 뒤에 나오는 명사를 말하는 건데 except의 목적어는 언제나 긍정문에서나 부정문에서나 명제의 예외가 되는 존재다. 한번 이렇게 암기해 보시고 besides의 목적어는 언제나 긍정문에서나 부정문에서나 긍정적인 존재다 라고 암기해 보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일단 엑서사이즈 3번에 2번 문장을 제일 먼저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nobody 해석하시는 거 공부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요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한국 사람들은 동사를 부정하는 방식에만 익숙한데 영어에는 동사 아닌 다른 품사에 부정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nobody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anybody와 이 nobody는 anybody와 not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not은 동사 준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필기입니다. not은 동사 준다. 그 다음에 그럼 anybody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무도 또는 누구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2번 문장을 접했을 때 nobody를 보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anybody 정도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아무도 또는 누구도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고 이 not은 동사를 줘서 믿었다가 아니고 믿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의 주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올바른 해석이고 자, 2번과 4번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 전치사 구를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2번이나 4번이나 아무도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우선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암기하셨나요? except의 목적어는 언제나 명제의 예외가 되는 존재다. 이번 문장에서 명제라는 것이 아무도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는 것의 예외라면 선생님은 믿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외적인 존재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beside의 목적어는 언제나 긍정적인 존재라고 했죠. 자, 이 문장에 지금 nobody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나 beside의 목적인 선생님은 긍정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만큼은 믿었다는 얘기네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except나 beside나 뭐 명제의 예외라는 관점으로 보건 뭐 언제나 긍정적인 존재라는 관점으로 보건 이 문장이 부정문인 상황에서는 except나 beside나 같은 결론이 나왔네요. 이 선생님은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except나 beside나 부정문에서는 외에는, 부정문에서는 외에는으로 해석이 같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선생님은 믿었다는 게 잘 살려지고 있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1번 문장과 3번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many other guests는 많은 다른 손님들은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present라는 게 영어의 형용사인데 출석한 또는 참석한이에요. 비동사를 만나면 참석하다, 출석하다 정도가 될 텐데 지금 비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출석했다, 참석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t her first recital은 연주회인데 전치사구가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이 전치사구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전치사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그녀의 첫 번째 연주회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1번 문장과 3번 문장 역시 이 전치사 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머지 부분은 해석이 같네요. 그죠? 그런데 자, 1번 문장에 except 전치사 구와 besides 전치사 구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except의 목적은 언제나 명제의 예외가 되는 존재라고 했으므로 1번 문장의 예외랑 1번 문장의 명제란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에 참여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 명제의 예외인 그녀의 남편만큼은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3번 문장은요, 많은 사람이 콘서트에 참석했는데 beside의 목적은 언제나 긍정적인 존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 역시도 참석했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 문장과 3번 문장처럼 문장이 긍정문인 상황에서는 이 except her husband와 besides her husband가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졌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해석을 except는 긍정문에서도 외는이라고 하지만 besides는 긍정문에서만큼은 외에도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적어 드린 것인데, 자, 이게 반영되나 한번 볼게요. 그녀의 남편 외에는 다 참여했다. 그녀의 남편이 참여 안 한 존재 반영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녀의 남편 외에도라고 함으로써 그녀의 남편은 물론 다른 사람도 참석했다는 게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except와 besides의 차이점 한번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 3번 문장에 beside에다가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이 3번 문장의 beside를요, in addition to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in addition to는 긍정문에서 사용되면서 외에 도라는 뜻을 갖는다고 그랬죠? 이건 역시도 그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문장에서 beside를 in addition to로 바꿨으면 아주 두 개의 의미가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보신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바이와 틸이 나왔는데요. 바이도까지, 틸도까지예요. 자, 우리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면 엑서사이즈 3번의 5번과 6번 문장을 볼게요. Dinner will be ready. 저녁 식사가 준비될 것이다. By 6pm. 오후 6시까지. 그 다음에 6번 문장. I will stay here. 나는 머물 것이다. 여기에서 till 6pm. 6시까지. 한국말 해석은 같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by와 시간으로 이루어진 전치사 구에서 말하는 시간이란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이고, till과 시간으로 이루어진 전치사 구에서 시간이란 계속되는 사건이 끝나는 시점을 말해요. 자,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원래 없던 아니던 것에서 그런 걸로 바뀔 때, 즉 사건이 발생할 때는 by를 쓰시는 것이므로 이러한 느낌이 느껴지신다면 by를 쓰셔야 하고, 원래 그랬는데 이걸 기준으로 아니게 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아니게 되면 이때에는 t를 쓰시는 거예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된 사건이 끝나게 되니까요. 그죠? 자, 여러분 5번 한번 보세요. 저녁 식사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6시까지, 6시가 되기 전까지는 준비가 안 됐거나
덜 된 상태이다가 점점 뭐 준비가 돼 가겠죠. 아직 덜 됐겠죠. 하지만 그러다가 6시를 기준으로 안 됐거나 덜 된 상태에서 준비가 된 상태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를 골라준 것이고요. 6번은 보세요. 내가 6시까지 기다리겠다. 6시까지는 기다리지만 6시가 넘어가면 안 기다리겠다는 거죠. 계속되던 사건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끝나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T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뭐랄까요, 이따금, 아주 이따금, 자주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편은 아닌데 이따금 시험 문제에 이렇게 바이와 T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익혀보시고. 자, 다음으로 듀링과 포의 차이점을 볼게요. 둘 다 해석은 동안인데 듀링 다음에는 기간의 명칭이 나오고 포 다음에는 기간의 길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의 길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for a long time이나 for a minute처럼 오랜 동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for a minute, 잠시 동안으로 길이는 길이인데 조금 막연한 길이를 표현하는 그런 전치사 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기간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for 더하기 숫자 하신 다음에 그 뒤에다가 days나 weeks나 months나 아니면 years 따위를 쓰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몇 일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이라는 전치사 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명확한 기간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8번 문장을 보시면 for 6 years, 6년 동안이란 전치사 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거나 좀 불명확한 기간이거나 명확한 기간이거나 이 기간의 길이를 표현하게 될 때에는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의 명칭이라는 어떤 명사가 올 때에는 앞에 during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전쟁 동안, 방학 동안, 여름 동안, 이것은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기간의 명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during the vacation처럼 방학 동안이라고 할 때에는 전치사 during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익혀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between과 among을 구분해 볼 건데 둘 다 해석은 사이에로 하시면 되는데 between은 둘 사이에일 때 쓰고요. among은 셋 이상 사이일 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will decide, 나는 결정할 것이다. between two choices, 그러면 두 개의 선택 사이에서, 두 가지 사이에서니까 between을 사용한 거고요. She is very popular, 그러면 그녀는 매우 유명하다. among her classmates, 그녀의 급우들, 반 친구들 사이에서, 반이 3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mong her classmates라는 전치사구를 사용하게 되었네요. 자, 그 다음으로 5번 in과 within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동사의 미래형이 사용된 문장에서 in 다음에 기간이 나와 있다면 그만큼의 기간 후에라는 얘기고요. within 다음에 기간이 나와 있다면 그만큼의 기간 이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냐면요. 보통 여러분들이 in을, 전치사 in을 뭐뭐 안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설명할 때, 어떤 장소 설명할 때 어디 안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일 때도 어디 안에가 아닐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will be back,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in 2 hours, 그러면 2시간 안에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동사의 미래형이 사용되어 있으면서 in 다음에 시간이 나와 있을 때는요, 안에가 아니고 후에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번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2시간 후에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2시간 이내에, 2시간 안에는 어떻게 영작하면 되느냐, 이때에는 within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들은 will be back, 돌아올 것이다. within 2 hours 하셔야만 2시간 이내라는 그런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이 5번에는요 세모 별로 이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현대 영어의 추세가요, 이 전치사 in도 후에보다는 within처럼 이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러한 빈도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준적으로는 이렇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실제 현대 영어가 좀 변해가고 있는 추세라면 이러한 구분의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번과 같은 문장을 만났을 때 이게 사람 따라 어떤 사람은 요 in을 이내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6번은요 이 참고서에 따라서 around와 round, till과 until, on과 upon의 구분을 시도하려는 책들도 덜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옛날 영어에서는 구분을 좀 했던 것들이거든요. 선생님은 그런데요, 뭔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거의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새 이러한 어라운드와 라운드, 틸과 언틸, 온과 어폰 사이에 남아있는 차이점은요, 뭐랄까, 말할 때에는 주로 어떤 걸 사용하는데 글로 쓸 때는 주로 이걸 사용한다라는 그 정도 차이점밖에 없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을 주로 쓰고 어느 한쪽은 요새 들어 잘 쓰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차이점밖에 없거든요. 별로 큰 차이점은 아니죠. 그 정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선생님은 어떤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라운드와 라운드, 틸과 언틸, 온과 어폰은 사실상 뭐 스페링도 굉장히 유사하고 뜻도 유사한데 차이점을 구분지으려는 책들도 있지만 선생님 생각엔 별 큰 차이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